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최근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두고서 지금 국가기구 내에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긴 그런 상황이 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국가기구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첨예한 갈등이 어디서 비롯했고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과 또 전망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위해서 김문성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무성 기자는 오늘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시고요. 한국 정치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를 해오셨습니다. 네, 잠시 뒤에 김무성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모두 다 환영하고요. 채팅창과 전화 발언을 통해서 이 시청자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채팅창과 또 더보기란을 통해서 안내가 나가니까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김문성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24일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징계해부하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전격 발표를 했죠. 그 뒤로 2주가 흘렀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전국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정권의 뜻대로 지금 사태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도 결국 못 시켰고 징계위원회는 2번이나 연기돼서 지금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전체가 지금 사실상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윤석열 찍어내기 공작에 대한 역풍,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요. 이 역풍이 검찰의 힘이 막강해서나 또는 우파의 어떤 견고한 음모가 기가 막히게 먹혀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첫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석열 문제, 이 이슈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본질이 아니다. 집권층 부패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과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청와대로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따라서 그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지금 검찰이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이미 이번 사태 이전에 개혁 배신에 따른 환멸 속에서 지지층 위반을 겪고 있었고요. 지난해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미 지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지난해 초에 이미 지지율 하락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은 그리고 이반 사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매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원인으로서 지금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 세계는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 장기화된 침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국제 질서 불안정,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아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것은 정치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반발, 반감, 분노가 이제 저항으로도 표출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저항들이 어떤 특정한 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 뭐 대선 부정, 이건 미국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선 부정, 그 정권 문제를 다루는 그 정권에 대한 반대, 총체적인 일반적인 저항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국 지배자들도 마찬가지 요인으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갈등에는 이 세계적인 불안정 추세, 정치적 불안정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지배자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노동계급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이제 국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이 또 하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층 수사와 체제 안정 사이의 관계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넷째로 따라서 지금 노동운동과 좌파가 해야 할 일은 분열된 지배계급의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겪는 체제와 그 수혜자들의 통치에 대한 반대를 모아내고 조직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록 포퓰리즘적으로 지금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 목적은 그 뭐 노동 존중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본주의 국가의 현재 한국 국가의 운영자이자 그 통치자로서 체제 수호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의혹을 은폐하려는 거에 이 정부가 필사적인 것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통치 기제로 활용하는 것에 그 부패가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노동운동에 대한 반대 기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의도와 부패를 은폐하고 그것을 무슨 검찰개혁 따위로 포장하는 것은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노동계약 같은 일에 그리고 위기에 고통전가에 잘 맞서기 위해서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패 그리고 부패를 감싸기 위한 온갖 무리수들 그리고 그것이 또 야기한 국가기관 내의 이방과 갈등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런 이제 기조에서 좀 더 상황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그 지난해 이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그 전형적인 이제 특권층 부패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그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데 임명을 했죠. 강행을 했죠. 그리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자 35일 만에 임명 35일 만에 사퇴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검찰이 씌운 것이 억울한 혐의이고 검찰개혁, 뭐 민주개혁의 대의가 그 적폐 세력의 공작과 음해에 시달린 것이었다면 사실 버티고 싸웠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뭐 수십만 명을 동원했다고 했지만 사실 35일 만에 사퇴시킨 거는 거기에는 실제로는 그 개혁적 명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사실 인정한 거죠. 그리고는 얼마 뒤에 문재인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빚이 얼마 정도인지 아직까지도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그 갈등이 그 조국 사태로 끝나지 않았는데 모두 그 권력형 부패 혐의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에서 검찰은 공소장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것을 한 챕터로 다뤘는데요. 이것은 이 수사가 사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사실 울산시장 송철호는 1980년대부터 부산과 울산에서 노무현, 문재인 등과 함께 그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서로 어울렸던 그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옵티머스, 라임 등의 이제 그 펀드 사기 의혹이 또 본격적으로 불거졌죠. 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또 다른 이제 사기건에서는 뭐 도둑이 제발 저린 건지 어쩐 건지 유시민 씨가 먼저 검찰이 자기를 뒤지는 것 같다고 먼저 막 치고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화제가 되는데요. 세 의혹 모두에서 각각 다른 청와대 관리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은 구속 상태에 있고요. 1명은 바로 조국 사태 과정에서 새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들의 일부는 바로 이런 인사들을 사실 걸러내야 할 민정수석실의 담당자였다는 게 충격적인 거고요. 그것의 총관리자가 조국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새롭지 놀라운 일이었는데 사실 조국 자신도 금감원에서 이런 비리무마의 역할을 하느라고 뇌물을 받은 유재수 씨를 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준 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옵티머스 건은 뭐 그 뒤로 최근에 이제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당시 이제 현직 총리였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석이 174석이나 되는 공룡 여당의 이제 대표인 이낙연이 연루된 의혹이 지금 일부 확인돼 있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수사권 문제를 이전 문제를 놓고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건, 버닝썬 건으로 서로 충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버닝썬 건에서는 경찰 간부와 현 청와대 연루 의혹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사건 모두 사실 묻혀버렸죠.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또 경북 월성의 핵발전소 폐쇄 관련 수사를 검찰이 개시했습니다. 혐의는 지금 감사원에 제출해야 될 문건들을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몰래 삭제했다는 것인데요. 그 문건들이 이제 월성 발전소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죠. 현재 이제 당시에 산업자원부 관할 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장관이었던 이제 백운규가 기소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은 삭제를 실무한 실무자들에게서 이제 검찰 장관의 지시였다는 이제 진술을 받아내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운규에게서는 그것이 이제 또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월성 핵발전소 폐쇄건은 핵산업을 국가 전략 또는 경제적 이유 두 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파가 지속해서 그 폐쇄에 반대해 왔던 건입니다. 결국 검찰은 지금 정권에 자신들이 당한 이제 수모를 갚으려고 우파의 지지를 지금 이용하려고 이 건을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뭐 탈핵을 위해서 그 월성 발전소를 폐쇄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이 부패 수사는 다른 부패 수사처럼 이 수사를 우리가 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사실 핵발전소는 뭐 경제성 조작을 했건 문건이 폐기됐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그 안전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저희 노동자연대 신문에 훌륭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의 책임자라는 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은 내 부하다 했었는데 사실 둘 다 대통령의 부하죠. 그리고 검찰총장도 공식적으로 그 장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거치는 대상이고요. 따라서 이런 사람을 해임하는데 같은 부하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동의 없이 이런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추미애의 그동안의 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 뭐 이런 것들 모두 지금 윤석열 찍어내기 모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그 추미애 인사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인사에 의해서 숙청된 검사들 대부분은 뭐 현 정부의 요인들이 연루된 혐의를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석이 된 검찰의 반발 속에서 사퇴한 법무부 차관 자리에 문재인은 추미애와 이제 상의한 끝에 정권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LKBN 파트너스라는 로펌의 이제 대표 변호사 출신이자 현재 바로 월성 수사에 아까 말씀드린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이용구를 법무부 차관에 새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가 연기되고 직무정지가 법원에서 해제되고 한 것을 고려한, 그래서 밀린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해임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4일 지난주 말에 이제 장관 인사를 4명을 단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봐도 어떤 이제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지지층 기반에 사실 이제 올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
급기야 이제 뭐 제빵왕이라는 그 비아냥까지 들었던 부동산 담당 국토부 장관도 교체가 됐고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욕먹던 이제 그 복지부 장관도 교체가 됐죠. 그러나 가장 이제 화제였던 추미애는 유임이 됐고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경찰의 힘을 계속 늘려왔는데 그 경찰을 지휘하는 임무의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을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관 인사는 누가 봐도 명백한 레임덕 방지용 인사라고 할 수 있고 정권 스스로 심각한 지금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아까 둘째 사항으로 얘기했던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 위기는 그 무슨 검찰이나 뭐 윤석열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개혁 배신으로 이제 지난해 초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급작스럽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된 코로나 방역 문제와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논란 속에서 결정적인 반사이익을 얻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그 반사이익으로 얻은 그 지지율과 그런 기세가 오래갈리 만무하죠.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계기가 돼서 이미 7월부터 지지율 하락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그 40%대에서 그 하락이 멈춰 있었던 거는 그 야당들 때문인데, 우파 야당은 이제 총선 직전에 막 재난지원금 같은 걸 반대하면서 또 그 정부에 반사이익을 안겼죠. 그러나 이제 6, 7월에 이제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 때 반사이익을 좀 얻는 듯 했으나 그 대중의 필요와 너무 배치되는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고 태극기 집회를 막 옹호하려고 하다가 물론 막 공식적으로는 뭐 거리를 뒀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유착이 너무 이제 강력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까먹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그 정의당, 진보당 같은 대표적인 조직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정권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권과의 국민적 협력, 국가적 협력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하는 그 대중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당층이 늘었습니다. 사실 부패 감싸기를 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위선을 보면서 사실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위기가 지속되고 경제 침체, 또 부동산 폭등,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이런 속에서 대중의 삶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찍어내기 후폭풍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무리수와 자충수가 국가기관 안에서 검찰을 이제 이반하게 만들고 그것이 더한 층의 민심 이반을 지금 낳고 있죠. 이것이 사실은 이런 상황이 사실은 지난해 조국 때 벌어졌던 갈등과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검찰 안에서도 특수부를 중심으로 그 요직을 차지한 윤석열 라인을 하지 않는 검사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추미애가 인사권으로 그런 라인들을 다 쳐낼 수가 있었고, 그 지난해 또 그 갈등 과정에서는 사실 우파 외에는 그리고 노동자연대 같은 혁명적 좌파 외에는 조국을 비판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었죠. 범진보 진영 안에서도 정권을 편들면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 하는 것에 별로 이탈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좌파 중에서도 검찰 개혁을 슬로건으로 양비론적으로였지만 검찰 개혁을 슬로건으로 채택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이 사퇴하자고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와중에도 윤석열은 아직 그 자기 라인들이 숙청되기 전이라서 검찰 안에서도 실권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면이 끝나고 오히려 세월호 수사를 지시하고 뭐 이랬었죠. 그러나 지금은 입안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이거는 좌우에 걸쳐 있고요. 그 민주당의 차악론, 진영 논리의 구심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거죠. 반면 사실은 이제 지난해랑 비교하면 윤석열 본인은 식물총장으로 훨씬 더 그 군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모두 좌천됐고 수사 관여도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자기 가족이 이제 수사를 받는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검찰 전체가 정권에 반기를 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후임 뭐 검찰총장이 뭐 해임에 성공하더라도 후임 장관 또는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상반기 재보선에서 이제 패배한다면 그 상황은 더 이제 하고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우파와 적폐 세력의 공작이나 반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정권 스스로 개혁을 배신하고 오만한 위선을 막 부린 것이 자초한 위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부 비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렇게 개혁 배신에 실망하는 대중이 이반하는 대중이 왼쪽으로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검찰을 편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많은 이제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현재 노동 계약이든 뭐 이런저런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이 누구인가, 노동 계약 등을 하는 그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검찰 문제에서도 이가 빠지고 뭐 날이 무뎌져서 잘 안 듣고 있지만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들이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진보 정당들이 그런 것들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 배신에 실망한 대중을 대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변하는 걸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우파에게 신락 같은 기회를 또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혁 배신을 계속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고 정치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편으로 붙들려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자신의 계급 기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주 52시간 적용을 기업들에게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탄력 근로제 계약을 반드시 하겠다. 오늘 내일이야 내일이나 모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혁의 자칭 개혁의 반동적인 성격을 감추려고 뭐 국정원법 개정이나 세월호 수사 관련 한 어떤 것들을 이제 개혁 입법이라고 포장하면서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노동운동이 검찰을 응원하지 않으면서도 부패한 집권 세력의 거짓과 위선을 비판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검찰이 나쁜 집단이므로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좌파는 상당수가 검찰 개혁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검찰이 부패하고 억압적인 조직이라는 것에 특별한 토를 달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고요. 다만 검찰이 선출된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하에서의 검찰은 선출된 정부의 통제를 잘 따랐고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무슨 파업 노동자를 때려잡을 때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전혀 이견이 없었죠. 따라서 지금 정부가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그 정권의 통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바, 무슨 공수처를 통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바를 보여주는 거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정권을 뒤지지 마라. 그리고 정권을 뒤지지 않음으로써 그런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검찰 권력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억압적 기관으로서 검찰이 갖는 그 확고부동한 계급 편향성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자료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지금 지금 나오는 것은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인데요. 그 1년 집권 초라고 해봐야 5월, 6월 아닙니까?
반년 만에 인사 기준을 낮췄는데 부동산 투기를 불법 재산 증식으로 완화했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청와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집 두 채, 세 채씩 갖고 자기들은 갖고 있으면서 집을 사려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이제 뭐 집은 빵이 아니다 이런 얘기.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자, 요 이제 바뀐 자료 도표를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산재 사건에 대한 산업재해 사건에 지금 중대재해법 뭐 얘기 나오는데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일반 사건 기소율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구속 기소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의 계급 편향성을 드러내는 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얘기하는 여권의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죠.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 통계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기업주들에 대한 그 구속 비율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의 구속 비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훨씬 사건이 적은데도 구속자는 훨씬 많습니다. 자, 일단은 요 보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따라서 이제 이런 것만 봐도 민주당이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을 요구하는 그 노동운동의 요구 그런 재정에 열의가 전혀 없는 것은 이런 종류의 검찰의 편향성을 개혁하는 데는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것을 고칠 수도 없죠. 2019년에 작년 하반기에 공개된 그 재산 변동 공개 대상 공직자 고위공직자 중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법조 관련 공직자들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법무부나 검찰, 판사들, 헌법재판 이런 사람들의 평균 보유 재산은 그 한 가구당 평균 순 자산의 거의 이제 9배, 8배, 10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 위치가 계급적 지위가 이미 다르다는 거죠. 그걸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검찰 1위가 이제 총장인데요. 지난해에 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재산 1위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었고 2위가 바로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전 장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무엇을 기소하고 무엇을 기소하지 않는지 왜 검찰의 판단과 그 법원의 판단이 이런 보통 사람들의 사건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투쟁의 사건에서는 거의 일치하는지 그리고 기업주들의 비리 그다음에 노동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왜 거의 일치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진정한 문제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개혁에서 이런 편향성을 시정한 노력이 없다는 것은 보여주는 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검사장 직선제로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권을 편들면서 검사장 정권을 편들고 그 정권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면서 검사장 직선제까지 하자고 하는데 정권이 들을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임명한 총장도 통제를 못하는데 선출된 총장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죠. 결론으로 그래서 이제 가면 사실 자본주의에서 부패가 근절될 수가 없듯이 뭐 부패를 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것으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요 얘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그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검찰, 경찰,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 개편도 그 자체로 개혁될 수가 없죠. 뭐 수사권과 기소권이 문제라고 하는데 수사권, 기소권 그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기관으로 옮겨가느냐 라고 한다 해서 그
억압적인 기능이 사라지질 않죠. 그 기관의 그 권력을 어느 기관이 보유해봐 새로 옮겨가면 그 기관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뿐이죠. 따라서 지금 위험한 것은 검찰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권력기관 개혁을 하면서 지금 경찰 권력이 훨씬 그 방대한 조직이고 훨씬 억압적이고 부패하고 이런 그 일을 해왔던 경찰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금 경고가 노동당 안에서 나오질 않고 있죠.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는 말만 있고요. 물론 이제 일부 형사사법 절차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조차도 그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나 능동적 저항이 활발할 때에나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사소한 이제 그런 절차에서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란다 원칙 또는 경찰이나 이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그 특히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위압적으로 그 위압적인 조건에서 고립된 조건에서 하는 그런 진술이 굉장히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권리조차도 자기가 그 피해자가 어느 계급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상황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 범위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한 검찰 개혁 같은 것은 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또한 위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법 절차 또는 사법 기관 또는 재판 형사 절차에 대한 그런 그 도전은 오직 계급 권력의 도전에서 그것을 흔들 때만 마치 이제 그 일부라도 이루어졌던 것들이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을 총체적으로 흔들면서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런 압력을 낳았을 때 일부 사건에서 그 개선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판결이 나왔던 거를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단속, 허구적인 그 검찰 단속을 지지해서는 이룰 수 없는 효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보정당 지도자들은 지난 이제 5, 6년간 민주당과의 연대 전략을 추구하면서 이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해왔던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을 지금 갖고 적폐 세력에서 보호하는 것이 이제 그 운동의 성과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목적과 수단 모두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코로나, 국제 질서 이런 속에서 세계적으로 그 시스템과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자라는 시대고요. 오히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중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토대, 이거가 이제 취약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실제로는 부패하고 그런 본질이 드러남으로써 거대한 대중적 불신,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완전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를 감싸는 것을 민주주의 수호라고 호도하는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요. 이런 이제 현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적 사회 변화와 그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이들은 자본주의 자체에 지금 의문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것을 그 의문은 지금 체제 수호에 여념이 없는 현재 정부, 현재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집권당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정치적으로 단절해야만 오히려 지금 개혁을 쟁취할 수 있는
동력을 지금 위반하는 그런 대중들을 대변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청자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이나 전화 발언 통해서 시청자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질문이나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전화 발언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발제 듣는 동안에 벌써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요. 바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이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공상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종교계에서 모두 검찰 개혁을 지지했다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자유주의적 포퓰리즘적 종교 단체 지도자들이 이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좌파 단체의 리더 하나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검찰 개혁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건데라는 그런 전제를 함축한 채, 그것을 암묵적으로 함축한 채,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뒤틀고 위선적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했다,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 개혁이란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좌파의 입장이고 노동계급의 투쟁적인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를 개혁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이 한나라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런 정당들이 별것도 아닌 국가의 좋은 개입조차도 사회주의라고 반대를 하고 그랬었던 것처럼 용어를 개혁이나 사회주의나 이런 용어를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좌파나 노동계급 계급투쟁적인 입장에서는 이 착취와 억압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야지 개혁을 위한 투쟁과 무슨 혁명을 위한 투쟁의 관계, 이런 용어, 그런 논의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개혁이란 말을 제대로 좀 자리를 잡고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검찰이 이 착취와 억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한 가지 포인트는 어떤 좌파 단체들이 이제 이 투쟁은 누구 편을 들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아까 이렇게 자막에서 봤는데, 그거를 마치 비판을 하니까 꼭 누구 편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좌파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일촉해버리고 제껴버리듯이 이런 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식으로 이렇게 다 진흙탕의 개싸움일 뿐이야라고 얘기하는, 회피하는 것을 아마 비판하는다는 게 잘못된 그런 워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누구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더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양쪽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지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갈등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9.11 때 알카에다가 공격을 했었는데, 쌍둥이 빌딩을, 우리가 알카에다 편은 안 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제국주의자 편은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건 쟤네들만의 싸움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더 주된 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시스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탈리아에 있었던 마니폴리테 운동이라는
반부패 운동이 있었는데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판사가 그 반부패 운동을 선봉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두고 다 지배자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청와대가 주적입니다. 그들이 지금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계약을 추진을 하고 지금 온갖 공격을 다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 더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은 훨씬 더 크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발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지금 그 발언 신청이 또 들어와서요. 바로 또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제가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윤하열 씨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권력 누수를 막으려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건데 검찰의 수사를 막아도 부패 의혹은 드러나기 마련이 아닌가요? 검찰만 막으면은 레임덕이 방지가 될까요? 어쩌면 문정부가 단기적 시야로 검찰 개혁이라는 땜질 처방을 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하혜 씨가 올려주셨는데요. 친노와 친문 세력과 그리고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게 처음이 아닌데 노무현 정부 때도 갈등이 불거져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나가자는 거죠 라고 하는 말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과는 다른 맥락이긴 했지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친문 세력이 정통 우파와는 달리 자본가 계급의 제일 선호 세력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앞선 질문들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나중에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서 바로 또 전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발제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승주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권력기관 개혁 이렇게 정부 여당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검찰뿐 아니라 경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 이렇게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분 얘기처럼 저도 개혁이라고 불러주고 싶진 않은데, 네, 여튼 지금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각각 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을 지금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근데 저는 검찰개혁만큼이나 경찰과 국정원 개혁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매우 허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정원법 개정은 우파들이 막 반대를 하고 민주당 발목을 잡고 그랬기 때문에 마치 뭔가 개혁이 있나라는 생각을 주기 쉬웠는데 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별거 없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 법에서 사법경찰권이라는 수사권에 해당하는 그런 짧은 조항이 하나 없어지고 또 이제 직무 관련 조항에서 국내 정보가 사라진 거였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여기까지만 말하면서 마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조항에는 형법상 내란의 죄, 국가보안법에 위반에 해당하는 죄, 대테러 업무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런 게 국내 정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대테러 업무라는 거는 테러 방지법하고도 직결되어 있는데 이 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부터 노조 활동이나 정당 활동 같은 것도 다 수집할 권한을 주고요. 또 국정원 직원들은 무기도 소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수사가 조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약화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한편 경찰법 개정은 이제 검찰의 반부패 수사를 약화시키고 국정원의 이제 형식상 수사권이 삭제됐다는 명분으로 경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강화하고 결정적으로 경찰의 규모를 2배 정도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국정원의 수사권을 넘겨받았다는 명분으로 이
경찰의 사찰기구인 정보국이나 보안국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강화는 세계적인 맥락 속에 있는데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이 폭력 경찰을 보호하는 보안법에 반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해처리를 들고 다니면서 매질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지금 지배자들이 코로나 위기가 심화되자 사회 분위기를 권위주의적으로 경색시키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뭐 실질적인 효과적인 그런 복지학중이라든지 또 사용자들의 돈벌이 중단을 동반하는 그런 대책을 필사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매일 이런 경리를 이탈한 개인을 비난한다든지 도덕주의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앞서 제가 말한 그런 경찰 강화에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정의당이나 민중당 같은 진보 정당들이 아까 발제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하게 미진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개혁의 방향은 지지한다. 대신 제대로 해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찰법은 국회 행안위에서 다뤄졌는데 이 행안위 소속인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정부의 경찰법 통과 강행을 비판했어요. 근데 비판하면서도 10월에는 경찰이 방역에 기여한 바가 많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하면서 개혁을 촉구한 입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은 이 소위 개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숨기는 위선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 위기 시기에 국가의 억압을 강화하는 문제에서도 뒷문을 열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사가 발제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국가의 억압성이라는 것은 개혁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개혁 치장에 단호한 비판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전화 발언 신청이 또 있어서요. 바로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제가 전화 연결되는 동안 또 채팅창 질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하연 씨가 올려주신 질문이었는데요. 월성 핵발전소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발제 때 형식적으로 조작한 거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이 월성 건으로 난처한 상황이니까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의견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일단 전화 발언이 연결이 돼서 바로 전화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저는 정의당 대표 김종철 씨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두고 이제 그 둘의 갈등에 우리의 일상은 없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20, 30대 청년들은 박근혜 정권에 분노하면서 사회가 진보적으로 바뀌길 바랐던 세대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쓰면서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래들이 죽어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 하는 물음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웠던 민중총궐기와 촛불운동의 목격자이자 참가자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 자신이 그때나 지금이나 불평등한 사회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노동을 존중하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빨린 소리들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3년 넘는 집권기 동안 청년들이 봐온 거는 단칸방도 구하기 힘들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정부 인사들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금싸라기 땅에 못해도 집 2-3채씩은 갖고 있고 조국과 추미애를 보면 막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의 말이 자꾸 떠오르고 실력 없는 청년들은 이제 그런 잘 나가는 부모 없는 그런 실력 없는 청년들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나 시험 준비를 해야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열악한 일터에서 위험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실업자로 평생을 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이란 자는 청년의 날에 행사하랍시고 여러 가지고 이제 BTS를 불러다 놓고 청년들에게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라 그런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개혁 염원을 배신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게 한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기업들 신경 쓰느라 노동계급 청년들의 일상을 외면하고 그리고 공격한 것도 문재인 정부고 그리고 검찰과 싸우면서 추태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바로 그 문재인 정부가 대변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청년들의 고통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검 갈등에 우리 일상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 진정한 진보적 사회를 진짜로 만들고 싶다면 청와대와 검찰 갈등에 우리의 일상이 없다고 하면서 회피할 게 아니라 문재인 검찰개혁의 실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만든 문재인 정부에 함께 맞서 싸우자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전화 발언을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바로 그 전화 발언 연결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바로 됐나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박혜신이라고 하고요.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촛불 적폐청산 공정을 단골 키워드로 써왔지만 실상은 자기 지지자들 뒤통수를 쳐왔습니다. 그 윤석열을 등용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더니 이제는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단속에 나선 거를 보면은 정말 내로남불이 꼭 맞고 거짓말쟁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앞서서 발언하신 분처럼 좀 개혁여건을 가졌던 청년들이 환멸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로부터의 이런 청년들의 합당한 위반을 보수화로 여기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우파라면서 정부를 응원하거나 진보 진영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검찰개혁이다라고 외치거나 아니면은 침묵하거나 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애먼 사람 잡기라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개혁을 쟁취할 동력을 실추할 수도 있는 오류고 우파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힘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진보좌파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부패 문제를 우파만 두드린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오로지 우파라는 소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책임성가식 주장은 진보연문 대중의 환멸을 더 키울 것이고 정부의 개혁 대신 책임과 부패를 감싸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의 수사지휘권이 세월호로 향하지는 않지만 부패 의혹을 덮는 데는 그렇게 빠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또한 이 민주당 정부의 검찰개혁은 처음부터 개혁이 아니고 개혁도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인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혁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개혁을 하려 한다거나 손을 다 잡지는 못해도 검찰개혁에서는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과 관점은 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곧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 사망 2주기입니다. 그 동료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고 여전히 산재 사고가 일어납니다. 김용균의 이 또래인 많은 개혁연문 청년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동반자나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고 가령 왜 정권이 바뀌어도 부패 문제가 여전하고 개혁은 뒷전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체제 문제와 함께 도전하고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신청하고 해주고 계신데요. 네. 한 분 더 지금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전 장우종 기자라고 하고요. 한 분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핵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조작 논란은 전력 판매 단가가 저평가됐다는 다소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안전성 같은 걸 고려하면 사실 핵발전소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경우 그 피해 규모나 그것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가 있죠. 방사선 물질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수십만 년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이라 감이 잘 안 올 텐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누군가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있다고 팻말을 꽂아놨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로부터 한 200~300년만 지나도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핵발전소나 핵 폐기물들은 나중에 미래에 엄청난 큰 위험을 남길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문재인 자신이 그 경제성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자신의 공약을 180도 뒤집으면서 이 경제성 논리를 받아들여서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감사 결과가 드러났을 때 무리수를 두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의 수사상 조작이 인정되면 사실상 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다 지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다시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더 비유를 하고 마치자면 마치 이거는 입시평가를 강화하라는 주장을 우리가 지지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를 조작해서 성적 순위를 바꿔가는 것도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입시제도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강화하거나 어떤 특정 측면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결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발언 신청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저는 좀 진보정당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뉴스를 봐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하니까 우파 야당은 지금 이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또 공세를 강화했다라는 뉴스는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진보정당 쪽에서는 그런 태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죠. 사실 물론 정의당의 새 지도부가 이전 지도부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양을 늘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명한 반대 인상은 좀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청와대와 검찰 갈등에 대해서도 좀 흐릿하거나 어중간하거나 또는 회피적인데 물론 지난해 조국 사태 때처럼 여권을 편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이 노동계급의 이익과 전혀 관계도 없고 따라서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을 선명히 지적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정의당의 이 근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노선하고도 관계가 있죠. 사회민주주의는 이 집권 후에 기존 국가기구를 진보적으로 개혁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바로 그 때문에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과 비슷한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권과 부분적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는데 가령 공수처 신설을 공약하고 국정원도 폐지가 아니라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그랬고 자치경찰제를 공약을 했던 거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이라는 게 그렇게 좀 노동계급에게는 노동계급의 정치의식을 올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은 크게 한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공수처 신설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의당이 결정을 내리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으로 축소를 하고 따라서 청와대와 검찰의 권력투쟁으로 보지는 않다 보니까 청와대를 비판하기보다는 청와대가 이 문제에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셋째는 이제 해피인데 가령 추미애 윤석열 뉴스 지긋지긋하다. 중요한 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지지를 하죠. 그러나 이런 법 제정 캠페인이 이런 중요한 정치 쟁점을 기피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노동계급 대중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사실 정의당 지도부를 보면 이런 정권 부패를 폭로하고 항의운동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정의당표 성공적인 입법활동 이걸 통해서 대중에게 좀 더 각인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당도 약간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는 미스테리적인데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는 진보당이 사법 적폐 청산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진보당의 비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에서는
응원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경과하면서는 진보당의 이제 윤석열 탄핵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면에서는 묘하게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진보당 안에서도 청년 당원들이 왜 조국 반대를 못 외쳤냐라고 말하고 또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를 두고 만만치 않은 내부 의견이 제출되긴 했지만 정의당의 핵심은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의당의 이 민중전선 노선은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령 지난번 3.1절 이제 특사 때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기 이 특사 요청이 거부됐을 때에도 직후에 이제 민주당이 위성정당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어쨌든 정의당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이나 진보당의 민중전선 노선이 지금 대중의 정서가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가속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좀 지체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혁명적 좌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예리하게 비판을 하고 그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지금 그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핵발전소 관련해서는 또 의견을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까 발언 중에 이제 경찰 강화가 세계적 흐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저께 그 그리스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그 당원들이 그 체포가 된 일, 그리고 10월 말에 그 동지들이 또 당사 앞까지 그 경찰이 쳐들어온 일, 이런 것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그 노동자연대 신문에 또 관련 기사가 오늘 실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은 시청자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질문과 발언으로 기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정리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는 바로 내일 이 시간에 열리는데요. 아까도 이제 앞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최근에 프랑스에서 그 마크롱 정부가 그 경찰 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의 보안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에 맞서서 지금 수십만 명의 그 규모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타협을 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펼쳐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폭력적이고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경찰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법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내일 토론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이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자연대 신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발행된 노동자연대 신문에는요, 오늘의 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겠고요.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노동자연대의 기사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 신문은 한 주에 한 번 종이신문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셔서 원하는 곳에서 빠짐없이 안정적으로 신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정기구독 신청 방법 지금 그 채팅창과 노동자연대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채널은 노동자연대 TV 유튜브 채널이고요. 오늘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동자연대 그 TV 채널에 오시면요, 전에 그 진행됐었던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들어가셔서 이전 영상들도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후원도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에도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화 발언도 많았고요.
질문도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그 질문 뭐 그 검찰의 수사를 막아서 정권의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짧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월성 수사가 어쨌든 뭐 그 위법이 있었으면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려고 감사원이 1년에 걸쳐서 감사를 했거든요. 이거야말로 그 먼지 털기 감사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그 핵발전소 폐쇄가 마음에 안 든 것이 이제 이런 감사원의 행태 자체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감사원 자체가 사실은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뭐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월성 수사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뭐 진보 쪽에서는 더더욱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검찰 개혁을 지지함으로써 즉 지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의 그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싸줌으로써 오히려 탈핵이니 뭐니 하는 그런 개혁 의제들의 그 진정성을 오히려 해치고 그런 개혁 배신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개혁을 위한 투쟁 이런 거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우파들이 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핵발전소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단지 뭐 그 핵발전소에 뭐 어떤 자신들의 무슨 뭐 추억이 묻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핵발전소를 막 수출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그걸 통해서 그 장차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대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에 반대하거나 뭐 이제 핵무장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로 지금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 기사에도 있지만 핵발전소 해체 산업도 육성한다는 게 박근혜 와 문재인 정부 있는 또 공통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뭐 전통적으로 검찰과 갈등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런저런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 난리를 치는데도 여전히 지금 전통적인 제1선호 정당, 전통적인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 지계급 내에서도 힘이 아직 쏠리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제1선호가 아니라 뭐 민주당이 제1선호 정당이 된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돼도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관계처럼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하고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전하고 비교하면 뭐 국정원 간부 출신, 군인 장성 출신, 검찰 출신, 뭐 그다음에 기업주들, 재벌 출신들이 민주당에 와서 다 이제는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민주당의 계급 기반 자체가 훨씬 더 지배계급 안에서 지배계급 자본가 계급 기반적인 에서의 지지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격이 훨씬 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지금 궁지에 몰려있지만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까 이제 맨 처음 통화하신 분도 그렇지만 계약의 주체 뭐 검찰에서도 해임하는 권한 여전히 갖고 있고요. 지금 검찰한테 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그 현 정부 계약의 주체로서 부패한 권력으로서 현 정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 점에서 이제 민주당의 그런 진정한 계급 기반 아무리 포퓰리즘적인 걸 이런저런 사기극을 벌이고 있지만
진정한 계급 기반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험적으로도 지금 지난 3년 동안 민주당과 동맹 또는 민주당을 편들어서 노동운동이나 진보 좌파 진영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뭘 얻었죠? 여러분들이 얻은 게 없다고 답변을 화면 건너편에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그 역풍 얘기를 하면서 경향신문에는 뭐라고 쓰냐면 국민의힘이 웃고 있다고 하면서 가만히 전략을 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표현은 이제 가만히를 썼다는 건데, 뭐냐면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힘을 회복해서 또 무슨 그동안 진보 좌파 노동운동이 전진하려고 하는 것을 다 엎으려고 지금 벌어진 그런 위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자신의 보수적 반동적 그런 계약들에 대한 이제 개혁 배신에 대한 그 실망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위기를 낳고 있다는 거고, 그 배후에는 훨씬 더 이제 깊은 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와대 검찰 갈등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 힘을 갖고 있었던, 작년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식물총장 상태인데도 위기는 더 심화됐거든요. 그 식물총장 만들어 놓고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거는 위기가 거기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권을 유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완전한 오판이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전화로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이제 그 기구들을 고칠 수 있다거나 고침으로써 국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완전히 공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세월호 수사, 예를 들면 세월호 수사에서도 드러나는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고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렵게 했던 그 조사위원회의 결과 이상의 것을 3년 동안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진상을 팔려면 바로 박근혜 정부 때 그 세월호 초기 수사를 했던 그 과정에서의 은폐들을 밝혀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라인으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고, 당시 또 이성윤 밑에서 지금 연예인 한 명이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했다가 구속돼 버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 구속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검언유착 사건 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때 한동훈 검사를 덮쳤던 정진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중용하면서 어떻게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검찰은 다 잘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칼잡이 어쩌고 하지만 기무사가 계엄령을 촛불운동 때 검토했던 거에 대한 수사,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일대 맡아서 했지만 그거 지금 어디 갔어? 수사도 완전 흐지부지 돼서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검찰 개혁에 수사권, 기소권 갖고 싸웠다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이 노동운동에 대한 수사는 넘겨주지 않겠다고 난리를 쳐서 검찰한테 검찰 수사권에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 정부를 지지하고 또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 노동계급 대중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어떤 분이 EJ 차원에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할 수 있다고 채팅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기 누구 제협하는 적은 과연 누구냐? 검찰을 개혁해서 지금 어떤 적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잡혔는가? 지금
결과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뒤에서 웃고 있고 오히려 막 정권의 위선을 가지고 진보 쪽이 노동운동 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진보는 모두 그래, 막 진보는 모두 위선이야, 좌파는 다 지들이 잡으면은 다 내로남불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에 오히려 이런 진지하게 개혁을 바랬던 청년들이 오히려 헷갈리고 혼돈스러워하고 하는 과정 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노동운동 그리고 진보 좌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로 강조를 해주셨고 저도 발제해서 얘기했다시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계약들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건 바로 현재 정부, 현재 국가이고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반대를 해야만이 이런저런 지금 정치적 위험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노동계급이 개혁을 방어하는 또는 개혁을 지켜내는 또는 개혁을 얻어내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체제에 도전하는 힘을 지금 기르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제 정리 발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